봄 제삿날 아침, 포구 언덕은 싱그러운 바람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강말자의 가슴 속엔 이상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 오세요. 외손녀 민서의 목소리가 언덕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8살 아이의 목소리치곤 너무 다급했어요. 말자는 제사상을 든 며느리와 함께 가파른 오솔길을 올랐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합장묘 앞에 도착한 말자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까마귀 5마리가 시가 묘의 봉분 주위를 빙빙 돌며 쪼아대고 있었습니다. 까악,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봄바람을 찢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무덤 아래에 숨겨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리 가. 썩 물러서. 장남 기철이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까마귀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소나무 가지로 날아갔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말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봉분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흙을 쓸어보니 가장자리가 미묘하게 꺼져 있었어요. 오른쪽 비탈면의 흙은 주변보다 색이 밝았고 질감도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냥 바닷바람에 씻긴 거예요. 며느리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듣지 않았죠. 손가락이 봉분 한쪽을 가리켰어요. 흙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자기 고랑아리의 뚜껑 같았죠. 기철이가 무릎을 꿇고 그 부분을 쓸었습니다. 예상대로 백자 항아리의 윗부분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정중앙, 두 분 사이 공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둘째 기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서가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흐느꼈어요. 우리 묘가 더럽혀졌어. 말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그 말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기철이가 일어서며 손을 털었습니다. 포구에서 작은 선구점을 운영하는 그는 동네 소문이 두려웠죠. 확실하지 않다고. 내 눈엔 저게 안 보이나? 형,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기수가 휴대폰을 꺼냈지만 기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뭘 신고해? 그냥 봉분 정비하면서 덮으면 돼. 덮으라고.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사는 형식적으로 끝났어요. 누구도 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닷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 4시 말자는 손전등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까마귀들이 다시 와 있었어요.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말자가 손전등을 비추자 새들이 날아올랐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말자는 무릎을 꿇고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 흙의 단면이 너무 깔끔했어요. 누군가 삽으로 팠다가 다시 덮은 흔적이었죠. 누가 감히.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청 민원실 번호를 메모장에 적었어요. 해가 뜨는 즉시 전화하기로 마음먹었죠. 까마귀 1마리가 말자 가까이 날아와 소나무 낮은 가지에 앉았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묘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말자는 구청 민원실 전화를 받은 직원의 당황스러운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묘지에 미상의 유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 거 아닌 항아리가요. 말자는 최대한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젊은 직원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일단 관할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말과 함께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기철이가 먼저 흙을 덮어버릴 게 뻔했어요. 어머니, 구청에 전화하셨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한숨만 작게 내쉬었어요. 말자는 다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낮의 묘는 어젯밤과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봉분의 그 부분만은 여전히 불길했습니다. 말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각도에서 최대한 자세하게요. 묘 뒤편 소나무 아래에서 담배꽁초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필터 부분이 아직 깨끗했어요. 최근 것이었죠.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기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작업복 차림으로 묘지관리업체 직원 2명과 함께 왔더군요. 아들, 너 뭐하러 왔어? 묘 정비하러요. 기철이가 직원들에게 손짓했지만 말자는 재빨리 봉분 앞을 가로막았죠. 안 돼. 지금 덮으면 안 돼. 어머니, 비켜주세요. 지금 덮으면 안 돼. 구청에서 조사 나온대. 기철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결국 관리업체 직원들이 슬그머니 물러났고 기철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너는 체면이 중요하냐? 진실이 중요하냐? 진실? 그냥 낡은 묘에 누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말자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피 한 방울 나눈 자식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걱정하는 건 조상이 아니라 가게구나. 기철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언덕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사업도 그렇고 저도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집안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말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순이가 저녁상을 차렸지만 말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민서만 할머니 곁에 앉아 작은 손으로 말자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밥 먹어요. 결국 말자는 손녀를 위해 몇 숟가락 떴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이와 민서가 잠든 후 말자는 다시 외투를 걸쳤어요. 이번엔 랜턴을 들었습니다. 더 오래 있을 생각이었죠. 언덕에 도착하자 까마귀들이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20마리는 좋게 넘어 보였죠. 말자가 다가가자 새들은 날아올랐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알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 말자는 랜턴을 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확인하고 주변을 더 꼼꼼하게 살폈어요. 묘 왼쪽 비탈에서 작은 비닐 조각도 발견했죠. 까마귀 한 마리가 말자 가까이 날아와 봉분 바로 옆 바위에 앉더니 항아리 쪽을 쪼아댔어요. 톡톡 가벼운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렸습니다. 말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에 구청에 다시 전화할 거야.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할 거야. 까마귀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까악, 날카롭고 또렷한 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어요. 새벽까지 말자는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말자는 봉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며칠만 불편하셔도 참아주세요. 제가 꼭 이 일의 끝을 볼게요.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면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어요. 오늘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구청, 경찰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청까지 가서 민원을 넣을 작정이었죠. 아들들이 뭐라고 하든 동네에서 소문이 나든 상관없었습니다. 말자는 이미 선택했어요. 덮지 않고 끝까지 들추어낼 것입니다. 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 말자가 섰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자는 준비해간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봉분의 꺼진 부분, 항아리 뚜껑, 담배꽁초까지 모두 출력해왔죠. 최소 2주는 걸린다는 답변에 말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접수는 했지만 마음은 개운치 않았어요. 구청을 나서는데 동갑내기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말자 씨, 여기는 웬일이세요? 묘일로 좀. 아, 그 일 들었어요. 벌써 동네에 소문 다 났던데. 말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직 아무에게도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기철이네 조상 묘에 누가 다른 사람 뼈 몰래 묻었다는 얘기요. 그것도 교회 집사가 돈 받고 해줬다던데. 순자는 박 집사 얘기를 했습니다. 포구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50대 남자였어요. 복 많은 묘자리에 다른 사람 유골 얹어주면 극락간다고 속여서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순이가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전화가 얼마나 왔는지 모른다며 신문사에서도 한 번 왔었다고 했어요. 오후 2시쯤 말자는 박 집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항구 입구 상가 2층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강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박 집사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시댁 묘 아시죠? 거기에 누가 뭘 묻었어요. 박 집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오해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냥 가끔 장례식장 연결해드리는 정도예요. 그럼 우리 묘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말자는 박 집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어요. 말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저녁 무렵 기철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어머니, 박 집사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왜 그러세요? 소문나는 게 두려워서 진실을 덮을 순 없어. 진실만 찾으시면 돼요? 우리는요? 기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가게에 손님이 반도 안 왔다며 둘째도 회사에서 눈치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건 끝까지 가야 해. 왜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 기철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서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밤이 되어 말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구복지관 사회복지사였어요. 마을 원로 몇 분이 어르신을 뵙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복지관 2층 회의실에는 마을 원로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자를 맞은편에 앉혔어요. 말자 씨, 묘 문제로 마을이 시끄럽네. 제일 연장자인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옆에 권 할머니가 이어받았어요. 우리도 자네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복 많은 묘에 얹으면 극락간다는 믿음도 있어. 말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시댁 묘가 워낙 명당이니까 거기 좀 얹혀도 괜찮지 않나? 괜찮다고요?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원로들은 조용히 다시 판에서 옮기면 된다고 했어요. 누가 했는지는 찾지 말라는 뜻이었죠. 박 집사도 먹고 살려고 한 일이야. 말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복지관을 나서는 말자의 등 뒤로 원로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대문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망신시키지 마 빨간 스프레이로 휘갈긴 글씨였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다시 묘로 갔습니다. 까마귀들은 이번에도 와 있었어요. 말자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꼭 끝을 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청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에 현장 조사를 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자는 전화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 때문인 낙서는 지워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죠. 기철이는 아예 집에 들르지 않았고 기수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청 승합차가 언덕 아래 주차장에 멈춰 섰어요. 4명이 내렸습니다. 보건과 직원 2명, 환경과 직원 1명, 그리고 장의사 1명이었죠. 여기가 문제의 묘지입니까? 보건과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말자는 그들을 봉분으로 안내했어요. 김 과장은 무릎을 꿇고 표시해둔 부분을 살폈습니다. 부분 개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장의사가 조심스럽게 봉분을 파기 시작했어요. 삽이 흙을 걷어낼 때마다 말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왔습니다. 장의사의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흙 속에서 백자 항아리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골항아리였습니다. 김 과장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들어올렸습니다.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항아리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이건 미등록 유골입니다. 환경과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말자가 물었지만 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유자나 매장 허가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즉각적인 처분이 어렵다는 거였죠. 최소 한 달은 걸린다는 말에 말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사단이 떠나고 나자 말자는 한동안 봉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좀 진전이 있을까요? 글쎄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박 집사였어요. 오늘 구청에서 조사 나왔다면서요? 박 집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자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권사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기 그 항아리, 제가 묻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서 연결만 해줬어요. 박 집사는 작년에 항구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사람의 부인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먼 바다에 나가서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분 유골이라는 거예요? 네. 복지관에서 화장은 했는데 유골을 둘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당 자리에 같이 묻으면 그분도 편히 쉬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 묘에 묻은 거예요? 허락도 없이. 박 집사는 고개를 숙이며 50만 원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권사님, 제발요. 경찰 가면 저 전과자 돼요. 하지만 말자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박 집사의 사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기철이가 와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항아리 나왔다면서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박 집사를 고발할 거야. 기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집사 고발하면 우리 가족 완전히 마을에서 따돌림 당한다며 적당히 합의하라고 했어요. 기철아, 내가 만약 억울한 일 당했는데 사람들이 적당히 참으라 그러면 어떨 것 같니? 나는 못 참아. 그날 밤 말자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진행되었어요. 박 집사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복지관 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죠. 어느 날 오후 말자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항구 다문화센터에서 통역 봉사를 하는 이민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항아리 주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다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항구 중심가 오래된 건물 3층이었어요. 이민정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시댁 묘에서 나온 항아리 주인에 대해 조사했어요. 이민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름은 마리아 델 로사리오. 필리핀 출신이고요. 36살에 돌아가셨어요. 말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마리아.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온 이름이었죠. 남편 이름은 카를로스. 원양어선 선원이었는데 작년 가을에 먼 바다에서 실종됐어요. 이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리아는 남편 소식을 기다리다가 폐렴을 얻었고 제때 치료를 못 받아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민정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필리핀 여성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마리아예요. 말자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마리아의 눈은 맑았어요. 하지만 그 눈 어딘가에 외로움이 서려 있는 것 같았죠. 복지관에서 화장은 해줬는데 유골을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 씨한테 맡긴 거죠. 제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마리아가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고요. 말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바다에 있으니까 자기도 바다를 보며 기다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자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 항아리는 구청 보관소에 있어요. 말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항아리, 제가 맡을 수 있을까요? 이민정이 놀란 눈으로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마리아 씨가 바다가 보이는 곳을 원했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피해자시잖아요. 피해자긴 하지만 마리아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센터를 나서면서 말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분노만 안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마리아라는 여자. 바다 건너에서 온 그 여자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죠. 그녀도 가족을 사랑했고 남편을 기다렸고 외로움 속에서 죽어갔던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기철이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박 집사 조사가 거의 끝났대요. 벌금형 선고될 것 같대요. 말자는 아들에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기철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쩌시려고요? 마리아 씨 유고를 제대로 안치해주고 싶어. 기철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참 이상한 분이세요. 화내고 고발하시더니 이제 와서 피해준 사람을 도우시겠다고요. 나도 처음엔 그냥 화만 났어. 근데 마리아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도 피해자더라고. 며칠 후 말자는 구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민정과 함께였어요. 보건과 김 과장을 만나 말자는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리아 델 로사리오 씨의 유고를 제가 인수하고 싶습니다. 김 과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절차를 밟는 데는 또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말자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안치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항구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는 듯 했지만 그건 표면만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 말자는 집 대문 앞에서 또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페인트로 위선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리아를 도와준 일이 오히려 독이 된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말자가 박 집사를 고발해놓고 이제 와서 선행을 베푼다며 비난했죠. 그날 오후 기철이의 가게에 성결교회 장로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일 때문이요. 박 집사가 벌금형 선고받았소. 장로는 팔짱을 끼고 기철이를 노려봤습니다. 사장님네 가족이 이 동네에서 계속 살 생각이요. 박 집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오. 기철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이 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장로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기철이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말자는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다음 날 말자는 이민정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박 집사 관련 서류가 나왔어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자는 다문화센터로 갔습니다. 이민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박 집사가 이런 일을 처음 한 게 아니래요. 최근 3년간 비슷한 사례가 5건 더 있었대요. 말자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엔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남자, 네팔에서 온 여자, 중국 동포 할머니. 이 사람들 유골은 다 어디에? 그걸 지금 조사 중이래요. 말자는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박 집사가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왜 벌금형만 받은 거예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말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죽은 자들에겐 너무 냉정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자는 항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원들이 배에 올라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카를로스도 저렇게 배에 올랐을 거예요.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순자가 급히 나왔습니다. 말자 씨, 큰일 났어. 기철이네 가게에 불 났대. 말자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소방차가 와 있었어요.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지만 가게 안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죠. 기철이가 가게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기철아. 말자가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방화해요.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어요. 소방관이 다가와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방화였어요. 말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말자를 부축했어요. 기수가 달려왔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모양이에요. 그는 가게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죠. 형, 괜찮아. 기수가 말자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만족하셨어요? 옳은 일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걸 당해야 해요? 기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눈치 받고 동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기수는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집으로 돌아오니 민서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그래요. 우리 가게 불났다고. 할머니 때문이라고. 말자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할머니가 미안해. 그날 밤 말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이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그냥 덮어버렸어야 했을까? 순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못 주무세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어머니, 후회하세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미안해. 너희한테. 저는 어머니 이해해요.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 얘기 듣고 나서 어머니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새벽이 되자 말자는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를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며칠 안으로 이장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소나무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까마귀는 말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울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끝이 가까워진 건가 봐.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말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싸움은 이제 정말 끝나야 할 때였습니다. 방화 사건 이후 일주일, 경찰은 범인을 잡았습니다. 성결교회 청년부 소속 20대 청년이었어요. 박 집사의 조카였죠. 삼촌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랬다는 게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외국인 노동자 장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였어요. 말자도 초대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시청 공무원들, 복지관 관계자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피해 당사자이신 강말자 어르신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사회자가 말자를 소개했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화가 났습니다. 우리 시댁 묘에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 유골을 묻었다는 게 용서가 안 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말자의 말에 집중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유골의 주인도 피해자였어요. 마리아라는 필리핀 여자였는데 남편은 바다에서 잃고 혼자 외롭게 죽었어요. 말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마리아는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외로웠을 뿐이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왜 고소를 하신 겁니까? 이해하는 거하고 용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마리아는 용서해요. 근데 마리아를 이용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방화 사건으로 아드님 가게가 불탔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말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들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제가 한 일 자체는 후회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는 게 산 사람의 도리니까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시청 복지과장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공청회가 끝나고 이민정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멋지셨어요. 한 기자가 말자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별거 없어요. 며칠 후 말자는 박 집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정말 잘못했다는 내용과 용서를 구하는 글이었습니다. 말자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성하는 건 좋아. 근데 용서는 아직은 못하겠어. 왜요?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 다른 유골들도 찾아야 하고 제대로 안치해야 하고. 한 달 후 시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 집사가 불법으로 처리한 유골 5구를 모두 찾았다는 거였어요. 모두 시립추모공원에 합법적으로 안치되었습니다. 말자도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모공원 납골당 앞에서 묵념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여러분 모두. 추도식이 끝나고 시장이 말자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이 일들이 계속 묻혔을 거예요. 저는 그냥 화가 나서 한 거예요. 그 화가 용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마리아도 이 바다를 봤겠죠. 기철이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 이장해요. 시립공원 묘지 바다 보이는 구역이에요.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겠다. 어른들도 바다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이장하는 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말자는 일찍 일어나 시집 올 때 입었던 한복을 꺼냈어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오늘만큼은 이걸 입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기철이와 순이, 민서,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기수까지요.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죄송해요, 그때 화내서. 기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다 지나간 일이야. 언덕에 올라가니 장의사 직원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말자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새 곳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장의사가 조심스럽게 봉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개의 고랑아리가 조심스럽게 꺼내졌어요. 항아리들은 천으로 정갈하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특수 제작된 상자에 담겼어요. 시립공원 묘지는 포구에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언덕에 자리한 넓은 묘역이었어요. 정말로 바다가 한눈에 보였죠. 여기가 어때요, 어머니? 기철이가 물었습니다. 좋구나. 정말 좋아. 안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개의 항아리가 조심스럽게 새 봉분에 안치되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성물도 세웠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가족들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민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좋아하실까요? 그럼 좋아하시지. 바다도 보이고. 안치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묘 앞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순이가 준비해온 음식들이었죠. 기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응. 이제야 좀 편해지는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기 보세요. 소나무 가지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까마귀다. 민서가 소리쳤어요. 까마귀는 말자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울었어요. 할머니, 저 까마귀 우리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옛날 묘에서 봤던 까마귀일 거야. 까마귀는 날개를 펼쳤다가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올라 한 바퀴 빙 돌더니 바다 쪽으로 날아갔죠. 말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 가. 오후가 되어 가족들은 묘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 가실 거죠? 너희는 먼저 가거라. 나는 좀 더 있을게. 가족들은 먼저 떠났습니다. 민서만 할머니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차들이 떠나고 묘역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자는 봉분 앞에 앉았어요. 참 오래 걸렸죠? 여기까지 오는데. 말자는 봉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흙이 따뜻했어요. 처음엔 그냥 화만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 곁에 있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요. 그 여자 육골, 제가 제대로 모셔드렸어요.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말자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복은 나누면 줄지 않는데요. 근데 죄는 나눠도 여전히 죄예요. 그래서 전 싸웠어요.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옳은 일이었으니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말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주 올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묘역을 나서는데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자리 잡으셨어요. 여기가 바다도 제일 잘 보여요.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들꽃들이 길가에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꽃 한 송이를 꺾어 다시 봉분 앞에 놓고 왔어요. 버스 안에서 말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포구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데 슈퍼 앞에서 순자를 만났어요. 말자 씨, 이장 잘 됐어? 응, 잘 됐어. 집에 도착하니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은 오늘 일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가게 다시 열어요. 기철이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예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기수가 말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오르셨어요.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말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족은 아니러. 우리는 가족이니까. 밤이 되자 말자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민정이었어요. 어르신 소식 들으셨어요? 시에서 외국인 노동자 추모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대요. 말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하겠네요. 전화를 끊고 말자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너머에 마리아의 고향이 있겠죠. 마리아 잘 자.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강 권사님 잘하셨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말자는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박 집사 생각이 났어요. 망설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오는 길에 박 집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교회 화단을 가꾸고 있었어요. 권사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박 집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박 집사님,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들도 존엄이 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말자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 이해는 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 말자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새 묘로 성묘를 갔어요. 봉부는 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묘 앞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어머니, 이제 마음 편하시죠? 기철이가 물었습니다. 응, 편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말자는 언덕에 서 있었어요. 마리아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말자 어깨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자는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말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정말 잘 잤어. 아침을 먹으면서 민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나랑 바닷가 갈래. 오후에 말자와 민서는 손을 잡고 바닷가로 갔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말자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푸르렀어요. 할머니. 민서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왔어요. 할머니한테 줄게요. 고마워, 민서야.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할머니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할머니일 뿐이야. 민서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까마귀는 해변 위를 한 바퀴 돌더니 바다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할머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응, 만날 수 있을 거야.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자와 민서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죠. 진짜 평화는 정의를 세운 뒤에 온다는 걸 말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말자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곳에서 언젠가 영원히 쉬게 될 그날까지요.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